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 경제론, 시장론 다 나갔죠? 다 나갔다. 그리고 정책론 앞부분, 그래서 외부 효과, 공공재 이런 내용,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 시장 실패 그런 것들 쭉 정리를 했었죠. 정책론 앞부분에는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외부 효과 내용이 많이 나온다.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이제 시장 실패 아니면은 공공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내용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정책론 중에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앞부분 토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책 첫 번째로 지역지구제에 대한 내용들.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법적 행정적 장치를 지역지구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지구제는 건물의 용도나 어떤 토지가 있으면 건물의 용도나 종류 또는 규모 이것들을 규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공법에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공법상 내용들. 그 내용들이 요 지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내용들 아주 기초적인 것만 좀 아시면 여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지구제, 우리 부동산학 관련 지역지구제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지구제 실시하는 이유가 부유외부 효과 차단이다. 가장 중요한 거 부유외부 효과 차단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그냥 다 몰려 있으면 서로 부유외부 효과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거용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밤에 집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옆에 술집이 있기 때문에 막 술집이 있어서 집 앞에서 막 술 취한 사람들이 해롱해롱거리고 막 널브러져 있다면 살기 좋겠습니까? 안 좋죠. 조금만 가도 공장이 있어서 막 소음도 들리고 또 매연도 많고 또 물류 때문에 커다란 트럭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유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여기는 주거용, 여기는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딱 정해놓고 주거용만 짓고 상업용, 공업용을 따로따로 짓는다면 토지 이용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토지 이용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왜? 부유외부 효과가 차단되기 때문에 서로의 부유외부 효과가 차단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공장 같은 경우는 집적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적 이익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집적 이익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공장끼리 모여 있으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집적 이익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용의 효율이 높아지니까 부유회복과 차단돼서 이용의 효율이 높아지니까 좋아지는 것이죠. 뭐 좋아진다. 그래서 이용의 효율이 높아지면 우리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이렇게 부유회복가가 있을 때 수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노란 수요 곡선과 파란 공급 곡선. 그래서 균형이 A점에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유회비 효과가 차단되니까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죠. 집적 이익도 막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가치가 상승하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빨간 수요 곡선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균형점이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B는 A보다 가격이 높죠? 가격 측면에서 높다. 요 가격이 높아지는 것 이게 개발이익이다. 개발이익. 요만큼 개발이익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유회복 효과를 차단하기 전에 지역지구제가 실시되기 전에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지구제가 실시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 요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 요 가치 상승분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전적 독점이라고 그런다. 사전적 독점.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실시되면 사전적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사전적 독점 문제는 이 지역지구제가 실시되기 전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역지구제가 실시됨으로써 가치가 상승분, 그 사람이 독점에서 얻는 것, 그것을 사전적 독점이라 그런다. 근데 이 사전적 독점, 이 가치 상승분 장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여기가 가치가 상승됐으니까 여기에 주상공들이 막 들어서겠죠.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주위의 땅들, 여기가 너무 높으면 주위의 땅들도 개발이 돼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급이 장기적으로는 이 오렌지색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B에서 C로 내려가니까 가격은 다시 내려가고 우리 개발이익은 없어지는 거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지역지구제에서 학계론에서 기억할 건 우리 이 계획에 부합하는 것, 토지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게 지역지구제다 정도. 또 가장 중요한 건 부유회복과 차단이다. 목적. 그래서 이용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부유회복과 차단.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공법상에서 배운 내용들. 아주 쉬운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이거 봤죠? 이 개발이익.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우리 개발 사업이 있거나 금방 보셨듯이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면 개발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개발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변에 땅값이 뛰게 되겠죠. 주변에 땅값이 뛸 수밖에 없다. 그 토지나.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분은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하는 부분은 그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이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공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공공 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니까 공공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논리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의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이 환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 토지 국유화법, 또 직접부가법, 상세법, 초과매수법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이 주변 토지에 땅값이 들썩거리죠. 왜? 외부 효과가 있으니까 땅값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다. 외부 효과로 좋은 이익이 끼치니까 땅값이 오르게 된다. 그걸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건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겠다 이 내용이다. 그래서 토지 국유화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개발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전체 지역 개발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전체 지역을 국유화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이 토지들을 임대하는 방법, 임대해서 이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법이다. 이건 어디서 쓰는 게 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우리 중국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경우 전부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 사적 개인들은 전부 다 그걸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다. 뭐 장기 50년, 100년 이렇게 길게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고 국유화법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에 쓰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부가법 쓰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 해서 개발이 되면 이 근처에 그 개발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 수익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부가금을 때리는 것. 토지자 부담금 또 개발 이익세 같은 거를 걷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어떻게 쓰냐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쓰게 되거나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쓰이게 된다.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은 50% 해서 지자체나 아니면은 광역시도 이렇게 나누어 갔든지 아니면 국가가 50%가 주고 지자체가 20%, 지자체가 30%, 뭐 광역시가 20% 이렇게 갖고 가는 형식이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자 부담금을 직접 때리게 된다. 상세법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개발하는 이 토지에도 토지가 있고 이 주변 토지에도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본 이익만큼 개발 본 부분만큼 여기 토지 개발할 때 보상금을 줘야 되죠. 그것들을 빼버리는 것. 그만큼 덜 주게 하면 개발이 이익이 사회적으로 환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쇄하는 방법, 개발하는 토지와 주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개발 보상금을 좀 덜 주게 하는 것. 그리고 초과매수법은 여기 개발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버리는 것이다.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오르겠죠. 그 땅값이 오른 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를 해버리면 개발 이익이 사회적으로 환수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십시오. 이제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내용, TDR 제도라고 하죠.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 우리 개발권 양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어떤 사회적으로 보존해야 될 지역이 있겠죠. 문화재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없겠죠. 개발을 해서는 안 되죠.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없다. 이 문화재가 있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이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는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보존을 하려면, 개발을 제한했으니까 보존을 하려면 사회적으로 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줘야겠죠. 보상금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 보상금 대신 이 토지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이라는 걸 분리해서 개발권을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 제도다. 그러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겠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겠다. 그런데 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도 용도지역지구제가 실시되니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더 개발을 하고 싶으면 이 개발권이라는 걸 사서 개발 제한보다 개발권만큼 제한하는 것보다 더 개발권만큼 더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이게 개발권 양도 제도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이걸 팔아서 보상금을 받는 형식이 되겠죠. 이 제도가 실시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정부가 이 보상을 해주려면 보상금이 막대하게 들어갈 테니까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재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아낄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점은 우리 여기에 지역지구제가 있는데 이렇게 개발이 막 일어나게 되면 예외적인 개발이 막 만연하겠죠. 지역지구제가 무력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 지문은 틀렸다. 주로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 이 정도 개발권 양도제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토지은행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은행제도,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한다.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토지은행제도는 아직 미개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인 토지들을 국가가 대량으로 사들이는 제도다. 맨 처음에 대량으로 사들여서 갖고 있는 것 비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토지가 공공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토지가 있으면 그걸 공공개발에 공급을 하고, 안 그러면 지가가 너무 뛴다. 그러면 공급을 늘려주면 되죠. 늘려주면 지가가 떨어질 테니까 지가 안정을 위해서 그 토지 비축해둔 토지를 사용하면 되는 것. 그럴 때 사용하는 것. 이게 토지은행 제도다. 토지은행 제도. 토지은행 제도는 장점이 아주 많은 제도다. 잘 활용만 하면 장점이 아주 많은 제도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장점이랑 단점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해보면, 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 민간의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방지할 수 있겠죠. 대량으로 먼저 사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계획에 맞춰서 공급을 하면 될 테니까 정부가 민간의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공공개발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적시에 저가로 공급을 할 수 있다. 장점. 만약에 이제 우리 토지은행제도 하루에 비축해두지 않았다면 공공개발이 있을 때 우리 개발을 하려면 토지 수용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가도 뛸 테니까 저가로 공부할 수 없겠죠. 토지 가격이 많이 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축해두면 이런 장점들이 있다. 또 개발 이익의 환수 저절로 되는 것이죠. 먼저 사두었다가 나중에 오른 가격으로 팔 테니까 개발 이익의 환수도 당연히 저절로 된다. 장점이 아주 많은 제도다. 잘만 활용하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대량으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매입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겠죠. 초기에 매입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 또한 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맨 처음에 저가 미개발된 지역을 저가에 맨 처음에 많이 사두었다가 10년이나 20년 있다가 쭉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이 필요하면 그때 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관리해야 될 기간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집 짓고 산다. 그러면 점유권이 생겨버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리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 또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사들이면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죠.
이렇게 대량으로 사들이게 되니까 토지은행제도 실시하면서 정부가 지가산수의 원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투기 억제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토지은행제도는 직접 사들이는 것이니까 토지 수용보다는 계약을 통해서 사들이게 되는 것이니까 토지 수용보다는 사적 침해, 사적 권리의 침해가 적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이제 사들이고 파는 것이죠. 은행은 수요자 역할, 공급자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건 직접적 개입 방법에 속한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 토지 정책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정책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 정책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문으로 이런 것들이 언급될 수 있으니까 무엇이 있다 정도, 또 이것이 무엇 정도는 어떤 정책이다 정도만 아시면 문제 푸실 때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본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거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자세히 배우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는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에서 배우시죠. 그래갖고 투기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나 투기 지역이나 아니면은 지가가 아주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죠. 그런 거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두시고. 그러면 이제 토지적성 평가제, 이거는 우리 토지가 개발되거나 보존되거나 서로 경합할 수 있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토지 적성 평가를 하는 것이다. 사람 적성 평가하듯이. 그래서 토양이나 입지, 뭐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점수를 매기고 이것들을 이제 적성이 어떻게 되는지, 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 토지 적성 평가제 정도. 또 나올 수 있는 게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때리는 거, 이거 지방세법 나오죠. 또 이거 그 법인세법 찾아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이게 시행되고 있다 정도. 기업에서 비업무용 토지 갖고 있으면 중과세 때린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이 정도는 지문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본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 체크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OX 문제 1번.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유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OX. 1번 O죠. 지역지구제가 실시되는 목적 자체가 부유의 효과를 차단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OX. 2번은 O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기는 투기 지역이나 아니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지역에 설정하는 것, 그 설명 맞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으로 개발권 양도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OX. 3번 틀렸죠. X다.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기억을 해두신 내용입니다. 4번, 토지은행 제도는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OX. 4번은 O죠. O. 맞는 내용이다. 토지은행 제도가 개발되지 않은 땅을 싼값에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비축하고 있다가 개발이 이제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니까 민간이 거기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민간의 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과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 5번,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OX. 5번은 X겠죠.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겠죠. 토지은행 제도가 이제 계약에 의해서 사들이는 것이니까 토지 수용보다는 사적 권리 침해 정도가 작은 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토지 정책을 봤으니까 이제 주택 정책, 그중에 이제 처음으로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 다른 말로 최고 가격제라고 한다. 최고 가격제. 그거보다 더 높게 못 받는 최고 가격을 설정해 놓는 것. 최고 가격제가 있으니까 최저 가격제도 있겠죠. 최저 가격은 그거보다 더 낮게 못 내려가게 하는 것. 그래서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는 균형 가격보다 더 낮게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 최저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임대료 규제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 그보다 더 높게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이겠습니까? 수요자 보호 정책이다. 최저 가격제는 공급자 보호 정책. 그래서 최저임금제 이런 거 있죠. 최저임금제.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자 정책, 수요자를 위한 정책, 수요자 보호 정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시장이죠, 시장. 시장에서 이 세로축의 가격, P 가격, 가로축의 Q 수량. 이게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나타내는 게 시장. 시장에서는 노란 수요 곡선과 파란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균형점을 이룬다. A점에서 균형점을 이뤄서 A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것. 가격은 A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A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 누가 봤을 때? 정부가 봤을 때 수요자들한테는 너무 높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타 규제 가격이죠. 스타 가격. 요 가격으로 딱 요 이상 받지 마라고 했을 때 시장에선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요게 출제 포인트다. 출제 포인트. 그래서 이제 스타 가격에 딱 규제를 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A에서 균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스타 가격으로 딱 규제를 해버리면 수요량은 어디까지? 수요량은 B점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우리 부동산 공급 같은 경우는 쉽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A점에 머물러 있게 된다. 단기적으로 A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과 수요는 발생하죠. 단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B점에서 수요가 있을 텐데 공급은 A점이니까 요 정도 공급이 되는 것이다. 밑으로 쭉 내려보면 A점에서 공급이 있고 수요는 B점까지 단기적으로 늘었다. 초과 수요가 A와 B 차이겠죠. 요 정도가 초과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초과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초과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못 올려받죠. 못 올려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초과 수요가 있을 땐 가격이 움직여서 가격과 수요량 공급량이 움직여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암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 가격보다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게, 그래서 가격은 외부적으로는 스타 규제하는 가격, 이 가격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뒷구멍에 가서 그거보다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는 사람이 있어서 암시장이 생길 수밖에,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중 가격. 그래서 그 가격은 어디 정도 되겠습니까?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면 A점에서 공급되는 것이죠. A점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근데 가격은 요 스타 가격에서 머물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뒷구멍으로, 즉 암시장에서는 내가 그거보다 더 줄게 라고 해서, 근데 그만큼의 효용을 느껴야지만 그 가격을 지불하겠죠. 근데 A점에서 효용을 느끼는 건 수요자들이겠죠. 수요자들이 쭉 이만큼 효용을 느끼는데 그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A점에서 효용이 쭉 느끼는 것, 요 정도 효용, 그만큼의 가격은 A 가격이 되겠다. 그래서 암시장의 가격은 A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고, A 가격이나 스타 가격 이 사이 어디에서 발생하겠죠. A점에서 형성될 수 있고, 그 외부적으로는 이 규제하는 가격이 있으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규제해 버리니까 당장은 줄일 수 없지만 용도 전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공급을 줄어들게 된다. 어디까지? A점에서 C점까지 가격 규제한 만큼 C점까지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초과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과 수요는 이제는 C에서 B까지 요 큰 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암시장의 가격은 더 뛰겠죠? 공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수요할 때는 수요자들이 이만큼의 효용을 느낀다. 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다. 공급이 이만큼일 땐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도 살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가격은 D만큼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스타 가격과 D만큼 요 사이에서 아마 형성되겠죠. 암시장 가격은 그렇게 되겠다. 그 초과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될 때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것들이 문제 나오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수요가 늘어난 초과 수요가 발생했는데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이중 가격. 그래서 외부적인 가격과 암시장 가격,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음성적 거래가 성행할 수 있고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그렇죠? 질적 수준도 저하될 수 있겠죠. 공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요가 늘었어. 근데 가격은 못 올려받게 해. 그러면 아무래도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수선도 많이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해서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그대로 있다가 장기적으로는 용도를 전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공급량을 C만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초과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초과 수요는 A에서 B에서 C에서 B로 이만큼 늘어나게 된다. 초과 수요는. 그리고 거주 이동이 저하되겠죠. 활발한 게 아니라 저하된다. 거주 이동. 왜 그러냐면 초과 수요가 이만큼 있으니까 한번 임대주택을 찾아서 들어가면 거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거길 떠나서 딴 데 가면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임대주택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한번 딱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 이동은 저하되게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정리를 해 두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럼 이제 임대료 규제 봤으니까 우리 분양가 규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규제에 이어서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뭐가 같겠습니까? 최고 가격제라는 게 같다. 최고 가격제라는 게 같으니까 둘 다 균형 가격보다 더 아래에 설정해야지만 최고 가격을 아래에 설정해야지만 시장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 시장에선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전혀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 전혀 그 규제하는 그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출제 포인트다라는 거.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그림 똑같죠? 그림 똑같다. 왜? 최고 가격제니까 똑같다. 대신 이전에는 임대 시장이었다면 지금 주택 공급 시장이다. 공급 시장. 그래서 이제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을 형성하죠. 균형점을 형성한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 균형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균형점 A점, 균형 가격이 A죠. A.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 누구한테? 수요자한테. 누가 보기에? 정부가 보기에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이 균형 가격보다 더 낮게 규제 가격을 딱 설정하는 것이다. 분양가를 딱 이 정도 이상 받지 마 하고 상한제를 딱 해서 이만큼 딱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임대시장과 똑같이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수요는 이만큼, 단기적으로는 이만큼의 공급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똑같이 공급량이 줄게 된다. C만큼. 그래서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시장에서 있었을 때 분양가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차익만큼 투기가 발생하죠. 분양권은 이만큼, 분양가는 이만큼 설정되어 있다. 근데 가치는 얼만큼? 그거 이상. A나 D만큼.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죠. 가치가 이렇게 그보다 높다. 분양가보다 가치가 더 높으니까 분양권을 받으면 받는 즉시 팔아버리면 되죠. 웃돈을 얹어서 팔아버리면 된다.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하고 분양가 전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분양가 차익을 노리고 투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왜 투기 방지 대책 필요하겠죠? 또 주택 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아무래도 받을 가격을 다 못 받으니까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생산성이 저하되고 공급은 줄여버리게 되겠다. 그래서 공급이 장기적으로 줄어버리게 되면 기존의 주택 시장 공급이 막 줄어버리고 수요는 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택 시장의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기존 주택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서 싸게 공급을 해주려고 했는데 역효과로 이렇게 기존 시장의 주택 가격이 뛰어버릴 수 없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분양가 상한제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시험 문제 지장이 없을 테니까 시험 준비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테니까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임대료 규제가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온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 잠시 살펴보고 포인트 체크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처음에 이제 사적 임대 시장이 이렇게 있죠. 사적 임대 시장이 있다. 그래서 사적 임대 시장에서 이 노란 수요 곡선과 파란 공급 곡선이 만나서 A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균형량도 A점이었다. 균형 거래량이 A점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에서 공급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공적 임대 시장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적 시장에서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게 아니죠. 수요량도 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점으로 딱 나타난다. 이렇게. 그런데 이 A점에서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이것보다 더 낮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죠.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 A만큼 얼마만큼? C만큼 공급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C만큼. 그럼 사적 임대 시장보다 공적 임대 시장의 가격이 낮으니까 일로 다 몰리겠죠. 뭐가? 수요가 이쪽으로 다 가게 된다. 얼마만큼? C만큼 가게 된다. 그럼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수요가 빠지니까 수요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얼마만큼? 이만큼 움직이죠. 똑같이 C만큼 움직이게 된다. C만큼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파란 공급 곡선과 이 새로운 오렌지색 수요 곡선이 만나서 B에서 균형점이 형성되겠죠. 그때 가격은 공공임대주택 가격과 똑같은 B 가격이 되는 것이다. B 가격.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확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사적 시장에서나 공적 시장에서나 전부 다 가격이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줄겠죠. 받아야 될 가격을 다 못 받으니까 공급이 줄어버리게 된다. 질도 떨어지게 되고 똑같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공급이 이 빨간 공급 곡선으로 줄게 된다. 용도 전환 같은 걸 통해서 공급이 딱 줄어버리게 되니까 사적 시장에서는 공급이 줄어서 A-로 균형점이 이동하게 됐네. 그럼 가격은 다시 A로 복귀하게 됐네. 그럼 사적 시장에서는 가격이 A로 다시 복귀하게 되고 공적 시장에서는 가격은 이전과 B와 똑같게 되겠죠. 똑같게 되겠다. 그래서 사적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공적 시장과 사적 시장에 이중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또 이 공적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임대료 보조받는 것과 똑같죠. 사적 시장에 들어가는 이 임대료 차익만큼 임대료 보조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공공임대주택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아니면 장기 전세주택 이런 것들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실 내용이다. 지문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지금까지 정리한 걸 포인트 체크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 OX 문제 1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OX 1번은 5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같은 경우는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공적 공급이 이루어질 때 공공임대주택이 이루어질 때 사적 시장에서 수요가 빠지죠. 그만큼 빠지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공급이 줄어드니까 원상태로 가격이 복귀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적 시장 가격과 공적 시장 가격,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공적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적 시장과의 가격 차이만큼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효과 그 정도밖에 없는 정책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다. 2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OX
2번은 맞는 내용이죠. 균형 가격보다 규제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래서 서로 살려고 아우성 칠 테니까 조금 더 규제 가격보다 좀 더 웃돈을 줘서라도 뭐 임대 부동산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 이중 가격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 거죠. 2번은 맞는 내용.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임대 부동산이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OX. 3번은 틀렸죠? 어디가 틀렸겠습니까? 높게 설정하는 거냐 아니라 낮게 설정해야겠죠. 규제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야지만 시장에서 효과가 있다. 높게 설정하면 시장에선 전혀 효과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입니다. 4번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이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OX. 4번도 틀렸죠. 기존 임차인들이 이동을 활발하게 만들겠습니까? 저하시키겠습니까? 저하시키겠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서로 임대 부동산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번 임대 부동산을 얻게 되면 거기 나와서 다른 데 얻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딱 들어가면 거기서 꾹 눌러 살려고 한다. 그래서 이동을 저하시키죠.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5번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OX. 5번은 5죠. 균형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으면 공급자들은 받아야 될 돈을 다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나 수선이나 유지나 뭐 관리비, 수선비, 유지비 이런 것들 다 안 쓰려고 하겠죠. 받을 돈을 다 못 받으니까. 그러면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다 못해 공급을 줄이죠. 점점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6번 분양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OX. 6번은 틀렸죠.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일수록 수요량이 커지죠. 칠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죠. 시장. 공급과 수요 곡선 만나서 A점에서 균형이 이룬다. 그런데 이 노란 수요 곡선 1과 빨간 수요 곡선 2 어느 게 더 탄력적이겠습니까? 누울수록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쓸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건 수직선, 완전 탄력적인 건 수평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고 했죠. 초과 수요는 공급과 이 규제 가격에서 B점에서 규제 가격에서 B점, 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과 C점, D점, 이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죠.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요 차이는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는 더 작다. 탄력적일수록 더 커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더 작아진다.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책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앞부분 내용들을 좀 보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임대료 규제 부분이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임대료 규제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각각의 정책들 이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